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천공스승이라는 분의 법문 일부인데요. 네,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쭉 읽어보니까 와, 이건 거의 뭐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시작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 굶주린 아이들한테 너희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걸 가르쳤다는 이야기에서 출발을 해요. 네네. 여기서부터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독특한 신화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는 현대사회, 특히 지식인들을 향해서 정말 날카로운 비판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인류 전체를 위한 거의 유토피아 같은 비전을 제시하면서 끝이 나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랑 마주치게 되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왜 이 자료는 한국인을 무슨 자랑스러운 역사의 계승자 이게 아니라 나라를 잃은 실패한 지도자의 후예라고 규정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요. 네, 그 부분 저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또 오늘날 최고의 전문가들, 뭐 박사들이 왜 본질적으로는 그냥 제주꾼이나 아는 것 많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혹독한 평가를 내리는 걸까? 음, 그리고 우리가 보통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상식 있잖아요. 네, 상식이요. 이 상식이 어떻게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죠. 네, 바로 그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장대한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독특한 세계관, 또 주장들을 하나씩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자료가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대체 무엇인지 함께 탐색해 보시죠. 네. 자, 그럼 그 거대한 서사의 시작점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전쟁 직후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친 게 국민교육 헌장의 핵심, 네. 바로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구절이었다는 점이에요. 아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애들한테 이런 우주적인 스케일의 사명을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자료에서는 이 가르침에 네 가지 핵심 기둥이 있었다고 정리를 해요. 네 가지요? 네. 첫째가 방금 말씀하신 그 민족의 역사적 사명, 둘째는 조상의 얼을 빛내는 것, 셋째는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루는 것,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그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었어요. 와,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거의 뭐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거창한 목표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왜 하필 한국인한테 이런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는가? 네. 그 이유? 그 이유가 정말 독특해요. 우리가 무슨 선택받은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과거에 나라를 잃었던 임금이나 실패한 지도자들의 혈통, 즉 왕족의 후예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 읽었을 때 왕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같은 건가 싶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른 맥락이죠. 여기서 왕족의 후예라는 개념은 특권이 아니라 일종의 업보, 그러니까 거대한 숙제로 제시돼요. 업보요. 네, 이 자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 나라가 망했을 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지도자 됐죠. 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엄청난 죄를 씻어내려면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런 논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한국인의 정체성은 민족적 자부심이나 우월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실패에 대한 깊은 부채감에서 시작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이 사명은 무슨 영광스러운 인물하기보다는 조상들이 저지른 실패를 만회해야 하는 일종의 속죄에 가깝다 이런 거고요. 그렇죠. 와, 정말 무겁고도 강력한 출발점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자체에 인류를 위해 봉사해야만 하는 역사적이면서도 영적인 책임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 대전제가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숙제를 짊어진 실패한 왕의 후예들. 그렇다면 이들이 살고 있는 현대 대한민국은 어떤 공간일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비유가 등장하죠? 네, 연구소 비유요? 네, 대한민국을 인류의 거대한 연구소라고 칭하더라고요. 네,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 사상, 문화, 종교가 이 작은 땅에 전부 다 들어와서 집결했고, 이제 한국인들은 이 모든 재료를 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음, 그런 연구원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비유예요.
전 세계의 모든 문제가 아주 압축적으로 나타나는 실험실 같은 곳이라는 거죠. 정말 스케일이 큰 비유인데 문제는 이 연구소의 연구원들, 즉 현대 지식인들에 대한 평가가 정말 가차없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이들이 본래의 사명을 잃고 그저 기술자나 도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이건 사실상 현대 학문 시스템과 전문가 집단 전체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맞아요. 여기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구분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기술자, 도사, 그리고 도인. 이 세 가지입니다. 기술자, 도사, 도인. 네. 먼저 기술자나 제주꾼은 말 그대로 특정 분야의 기술이나 재주만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사는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는 것이 많을 뿐인, 말하자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은 존재로 묘사돼요. 아,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이 자기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료가 궁극적인 이상으로 제시하는 도인. 이 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도사와 도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지식의 방향성에 있어요. 방향성이요? 네. 도인은 단순히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철학을 세우고 그 철학을 사회에 내놓아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즉 공인받는 사람이에요. 아, 공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지식과 활동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 즉 공동체를 위해 쓰인다는 점이죠. 자료에서는 이런 사람을 도통군자라고도 표현해요. 아,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사학위 같은 건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지식이 많다는 걸 증명하는 도사의 자격증일 뿐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 지식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 뭘 할 건지, 어떤 철학을 내놓을 것인지가 증명되지 않으면 진정한 지식인인 도인이 될 수 없다. 와, 이거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네요. 정확해요. 박사라는 칭호 자체가 서양 학문 체계에서 빌려온 것이고 우리 사회가 본래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지식인상은 바로 이 도인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현대 지식인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혔던 부분이 나와요. 지식인들이 왜 도인이 되지 못하고 도사에 머무르는가? 네, 그 이유. 그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로 먹고 살기 위해 지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주 날카롭죠. 심지어 지식인이 자기 생계를 위해 일하는 순간 현대판 노예가 된다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쓰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학자나 연구자도 직업인데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이상주의적인 주장 아닐까요? 네, 그 지점이 이 자료의 주장을 가장 도발적으로 만드는 부분이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지식의 일차적 목적에 대한 질문이에요. 일차적 목적. 물론 현실적으로 생계는 중요하죠. 하지만 지식을 탐구하고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 개인의 부와 명예, 즉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순간 그 지식은 더 이상 공적인 힘을 갖지 못하고 사적인 도구로 전락한다는 경고예요. 아, 그렇게 되면 지식인은 사회를 이끄는 등불이 아니라 그저 자본이나 권력에 고용된 지식 노동자, 즉 현대판 노예와 다를 바 없다. 이런 극단적인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역사적 사례까지 들더라고요. 조선시대에 나라 일을 할 관리가 될 사람이 아니면 아예 지식을 안 가르쳤다는 이야기요? 네, 서자 이야기. 네, 신분 때문에 관직에 오르지 못한 서자들이 어설프게 지식을 갖추니까 그 불만을 외세와 결탁하는 쪽으로 풀어서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 이런 사례를 드는데 지식이 잘못된 목적과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쓴 거겠죠? 그렇죠. 지식의 목적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에요. 그리고 지식인이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이건 돈 문제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할 수 있어요. 뭔가요? 바로 상식이라는 함정입니다. 보통 상식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돼요. 맞아요. 그 부분도 정말 흥미로웠었어요. 상식의 벽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마치 21세기의 필터 버블이나 에코 챔버 개념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아, 어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쌓고 전문가가 되면
그 지식 체계가 자신만의 상식으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이 한번 형성되면 아주 단단한 껍질이나 벽처럼 돼서 그 틀에 맞지 않는 새로운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못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전문성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만드는 셈이네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사실은 나는 더 이상 배울 생각이 없어. 라는 말과 같을 수 있다는 지적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자료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의 극심한 갈등, 예를 들어 국회에서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는 모습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이라고 진단해요. 아, 작자 자기가 옳다고 믿는 상식의 벽에 갇혀서 서로 부딪히기만 할 뿐이라는 거죠. 이 벽을 깨지 못하면 서로 상처만 입고 멍들어갈 뿐 어떠한 발전도 새로운 합의도 이끌어낼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자, 그럼 진단은 정말 암울할 정도로 날카롭네요. 지식인들은 생계의 노예가 되거나 자기 상식의 감옥에 갇혀 있고 사회는 그 때문에 분열되어 있다. 네, 진단은 그렇죠. 그럼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죠. 사회의 부모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네,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회 부모란 말 그대로 사회의 지도자,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인 그룹을 의미해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흩어져서 각자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처음부터 다시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연구 과제라는 것들이 정말 근본적이더라고요. 뭐 효란 무엇인가? 친구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요. 네. 마치 소크라테스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원론적인 질문들을 왜 다시 해야 한다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개념들에 대해 인류 전체가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공감할 수 있는 원답, 즉 근원적인 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원답이요? 네. 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정의들은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특정 문화권에만 국한된 것이어서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런 진단이죠.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인류를 위해 해야 할 진정한 문화사업이라고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종교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몇 번을 다시 봤어요. 아, 그 신에 대한 정의. 네. 자료에서 신을 재정의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생전에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깊은 집착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신에게 빌고 매달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답을 찾아주고 이끌어줘야 한다고요. 이건 수천 년간의 종교사를 완전히 뒤집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자료 전체에서 가장 급진적인 주장일 거예요. 이 관점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신의 본질도 모른 채 그저 복을 빌고 매달리는 맹목적인 신봉자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실패한 왕의 후예이자 인류의 미래를 연구해야 할 천손인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책임을? 네, 오히려 신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답을 찾지 못해 헤매는 영혼들, 즉 신들의 집착을 풀어주면서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할 더 높은 차원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숭배의 대상이었던 신을 이제는 우리가 이끌어야 할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엄청난 관점의 전환입니다. 결국 효, 정치, 종교 같은 모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이거 거대한 작업을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네요. 그렇죠. 각자의 상식의 벽에 부딪혀서 싸우기만 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공동작품이라는 개념을 마지막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여러 분야의 석학, 박사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토론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한 명의 천재가 내놓은 주장은 다른 전문가들의 상식의 벽에 부딪혀 인정을 받기 어렵지만 여러 지성이 함께 만든 공동작품은 그 자체로 사회적 권위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공동작품이라는 게 말은 좋은데 자칫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섞어서 이도저도 아닌 날카로움을 잃어버린 결과물이 될 위험은 없을까요? 소위 위원회에서 만든 낙타처럼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자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 과정이 단순히 의견을 취합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식의 벽을 깨부수는 치열한 상호 검증과 토론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과정.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은 단순히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여러 관점을 초월한 더 높은 차원의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힘을 갖는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어요. 하하. 이렇게 만들어진 인류의 새로운 정신적 자산을 사회에 내놓고 나아가 전 세계에 제시해서 공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인종, 종교, 이념을 넘어 인류의 진정한 지도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며 이 서사는 막을 내립니다. 오늘은 천공스승의 법문이라는 아주 독특한 자료를 통해 실패한 지도자의 후회라는 정체성에서 출발해 현대 지식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인류를 위한 문화사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대한 비전까지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였네요. 이 모든 도발적인 주장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꼽으라면 저는 지식에는 엄청난 공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 같아요. 아, 지식은 결코 개인의 성공이나 생존을 위한 사적인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오직 공동체의 진화와 인류 공영을 위해 사용될 때만 그 본래의 가치를 빛낸다. 이런 강력한 요구인 셈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하나의 깊은 생각할 거리를 남겼으면 합니다. 이 자료는 효, 청취, 종교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개념들에 대해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원답, 즉 정답을 찾아 제시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점점 더 다양한 관점과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그런 보편적인 하나의 정답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정답을 결정하는 주체는 과연 누가, 어떤 자격으로 되어야 하는 걸까요? 어쩌면 정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